일본인들은 미국 거였어요. 메가더가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일본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그 메가더가 꿈꾸고 있었던 건 뭐냐? 일본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산업 그런 거 없다. 엑스포. 일본은 그냥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황금기였냐면 1980년대 말에 도쿄에 일본 황궁이 있잖아요. 일본 천황이 사는데 그 조그만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 땅 전체를 살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 땅값이 비쌌고요. 그만큼 경제력이 탄탄했고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의 2배였었고요. 세계에서 좀 제대로 된 고급 제품이라고 하면 전부 일본 제품이었고 소니, 히다치, 도시바, 토요타, 닛산 아무튼 좀 고급 제품은 다 일본 제품이었죠. 정말 일본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의 모습이었죠. 그게 195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일본은 망한 나라였어요. 자, 태평양 전쟁을 생각을 해보시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하잖아요.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9일 날인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죽어갖고 일본 국민들이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접수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노예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을 완전히 접수를 하고 일본인들은 미국 군인들이 너는 노예야 라고 하면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미국 거였어요. 버틸 수도 없었던 거고 일본인들이. 메가더가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일본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그 메가더가 꿈꾸고 있었던 건 뭐냐? 일본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산업 그런 거 없다. 엑스포. 일본은 그냥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화학 공업시설 같은 거를 띄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건 중국이죠. 아마 한국에도 조금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척이 됐었다면. 일본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2차 대전 때 소련은 미국의 동맹국가였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동맹국가인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동맹이긴 한데 격파하고 났더니 적이 된 거예요. 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체제는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하는 체제인 거고 그 자본주의의 두목은 미국인 거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갔던 거고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을 막는 파트너로서 미국은 장개석의 중화민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꽤 중요한 나라였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장개석이 총통으로 있던 그 중화민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자유중국이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한테 결국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륙이 소련의 편을 드는 공산당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대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으로 가서 갇혀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걸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남은 거는 일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일본을 그러니까 중국에 중공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불이 나게 일본을 파트너로 삼게 되는 거고 일본을 다시 산업국가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시 과거의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거 근데 그 미국이 참전을 하잖아요. 국제연합이 또 참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군수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다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그거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좀 있는 거죠. 그 산업시설들이. 그래서 일본이 1950년도에 전쟁 이전의 그 산업 제조업 생산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6.25 덕분에. 그리고 그 후에 미국 군정이 일본에다가 통상산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그게 수출 주도의 정책을 이끌어갑니다. 그 미국 군정이 시작을 한 거고, 일본의 경제 모델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본한테 그대로 다 넘겼지만, 그리고 통상산업성이 이끄는 그 수출 주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숨겨져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존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고, 그 덕분에 완전히 죽을 운명이었던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플라자라고 하는 건 미국 뉴욕에 있는 호텔 이름입니다. 플라자 호텔인데, 거기에 G5 재무장관들을 미국 재무장관이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나 여기 와. 그래가지고 이제 겁을 준 거죠. 군기를 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들 말이야, 우리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이 너무 물건값을 미국에다가 싸게 팔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미국 물건 좀 사고 미국에다가는 좀 수출 좀 덜 하고 그렇게 하라 라고 군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두 나라예요. 일본과 독일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일본과 독일은 둘 다 망할 운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그렇게 망할 운명이었고, 독일도 2차 대전의 주범이잖아요, 히틀러. 그러니까 독일도 완전히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소련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소련을 막을 나라가 누구냐? 그건 독일인 거예요. 아시아에서 소련을 막을 나라가 어디냐고? 일본인 거예요. 뭐 그렇게 돼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말을, 형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일본이 가서 했던 일이 중앙은행에서 엔화 가치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 값을 올려라라고 군기를 잡은 거예요,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 돈의 값은 올리고 미국 돈의 값은 낮출게. 그렇게 되면 미국 수출품의 값이 낮아지잖아요. 또 일본의 수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값은 높아지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군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또 미국의 대일 수출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실제로 85년 말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실업이 늘어나고 하면 이거는 우리 일본은행은 이걸 좌시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뭐냐면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에다가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은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고 시중은행들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때 금리를 낮춰주고, 예치를 하지 말고 돈 많이 빌려가라는 신호인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라는 건.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대출 많이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그랬더니 주가 올라가고 뭐 땅값 올라가고 뭐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라마다 전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금리 막 0%대로 낮추고 뭐 이랬잖아요. 그게 다 돈을 푼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주가가 다 엄청나게 뛰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주가가 뛰었거든요. 주택 가격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게 되면 자산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일본에도 1986년, 7년부터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났죠. 그러다가 1990년 초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폭락을 했을까? 그건 몰라요.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뭐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파니까 떨어지네? 너무 많이 올랐었나?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팔았고, 그러면서 추락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뭔지 몰라요.
추측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그러해요.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오를 이유가 따로 없는데 그냥 남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진짜 오르네? 그래서 나도 사서 또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정말 오르는 거야? 나도 안 사면 큰일 나겠네? 해서 또 사서 또 오르고. 이게 펀더멘탈 기본 구조는 안 바뀌는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돼서 오르는 것을 그걸 거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격 거품이라고. 그렇게 형성된 거품이라면 거품이 꺼지는 것도 그런 과정으로 꺼지게 되죠. 잘못됐나? 라고 누군가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팔면 진짜 잘못됐나 보네 해서 또 따라서 팔고, 뭐 그러다 보면 모두가 팔고 투매를 하게 되고 폭락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거품의 형성과 붕괴의 과정이거든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붕괴된 거야 라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정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주가가 폭락했다. 그거는 팩트인 거죠. 왜 폭락을 했는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죠. 그 내부는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30년이니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60년, 70년 될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본 사람들이 뭘 바꾸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 주민등록 떼고 뭐 호적 초본 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그냥 다 전산으로 다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서류를 떼려면 하루 휴가 내고 고향에 갔다 와야 돼요. 회사들도 결제하는데 다 도장 찍어야 돼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바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아주 맛있는 노포들이 있잖아요. 100년 넘은 뭐 덴뿌라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일본 사람처럼 한다고 해서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그것을 내 자식한테 잘 전수를 해서 뭐 50년 가게 손자까지 물려서 100년 가게를 한다고 하면 그게 될까? 가게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올까? 우리나라는 손님이 안 옵니다. 우리 보면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 없잖아요. 한 20년, 30년 전 생각해보면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뭐 정말 천지였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유행이 무지하게 빨라요. 유행이 가버리면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렸어. 입맛도 금방 바뀌어버리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일본 사람들은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100년 가게, 200년 가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를 잘 만나면 그게 노벨상도 받고 그게 황금기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때를 잘 만났던 거야, 그때. 근데 이제 과거에 했던 거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그 경제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또 기업들도 보면요, 한국 기업하고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지금 일본의 대기업들은 오너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세, 지금 3세죠. 4세까지도 갔죠. 대기업들의 그 오너가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은 당연히 오너들이 있지만. 근데 일본은 그 창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2세, 3세한테 경영권이 넘어갔냐면 아니에요. 그 기업들은 그러면 뭐냐?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된 거죠. 전문 경영 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회의체가 된 거예요. 미국 같은 전문 경영 체제가 아니고, 미국은 전문 경영인들이 독재자들입니다. 일본은 전문 경영인이 굉장히 민주적인 지도자도 아니지, 그냥 이사회 의장 이런 거예요. 맨날 회의하고 결정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일을 바꾸지도 못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기업들이 그래서 망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죠.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줬던 사례가 일본 항공의 케이스인데, 일본 항공이 부도가 났잖아요. 일본 항공은 사실은 대한항공의 모델이었고, 일본 항공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 대한항공이 성공을 했고, 대한항공이 일본 항공보다 훨씬 잘하게 됐죠. 근데 일본 항공이 망했어요. 법정 관리로 들어갔죠. 그 은행 관리되고 있는 일본 항공의 법정 관리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나모리 가스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나모리 가스오는 일본의 경영의 신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나모리 가스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퇴를 한 사람인데 70대에 일본 항공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일본 항공을 관리인으로 들어갔어요. 무보수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마. 그냥 봉사하러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이 들어가서 1년 만에 일본항공을 흑자로 돌려놨어요. 적자인 기업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은 거예요. 망한 기업을. 이나모리 가스오가 뭘 했는지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내용인즉슨 나는 들어가서 정말 단순한 거를 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를 했다. 그게 뭐냐?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바꾼 거, 그걸 했다. 그리고 임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한 거, 그게 자기가 한 일이었다. 그 임원들은 일본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쿄대 나온 사람들이 가는 코스였고 급여도 많고 편한 직장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했던 일은 뭐냐? 맨날 회의하는 일인 거죠. 비싼 월급 받고 맨날 회의하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이나모리 가스오는 가서 뭘 했냐? 손님이 안 타는 노선은 문 닫어.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 이걸 한 거예요. 창업 세대는 그걸 했던 겁니다. 오너들은. 그들이 물러났어. 그리고 전문 경영이 들어왔어. 회의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누구도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맨날 회의만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쌩쌩하게 좀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아직도 오너가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유니클로예요. 그래서 일본 어렵다. 그런데 망하지는 않는다. 하루아침에 와장창 망하지는 않는다. 왜? 일본은 비유하자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저축을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다가도 채권도 많이 사놓고 부동산도 많이 사놓고 해외 채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국가 부채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도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일본은 부도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는 산와도 이건 안전자산이야. 이런 믿음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거죠. 부도가 안 날 나라니까. 하지만 미래는 별로 없어. 엔화가 추락하는 이유는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이라는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중앙은행들이.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탑이니 금리를 거의 0% 수준에 있던 것을 3%, 4% 거의 근접하거나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돈줄을 조이는 겁니다.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돈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려요. 그냥 0%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수익률을 0.25%가 넘어가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 일본 국채는 누가 발행을 한 거냐? 일본 정부가 발행을 한 거잖아요. 행정부가 발행한 일본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무한정 사들이고 있어요. 그 사들인다는 얘기는 돈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를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아베노믹스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베가 사망을 했는데도 안 바꿔.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라는 사람은 이제 아베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냥 거의 아베 분신으로서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수상이 기시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일본은 금리가 안 올라가. 그래서 일본 돈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을 따지면 일본 돈의 가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올라가는 일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일본 돈을 걱정한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안전자산인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일본 돈이 휴지 쪽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걱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돈이 여전히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최근에 다시 확인이 됐어요. 그게 뭐냐?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했잖아요. 대만을 방문하니까 이제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전 세계가 이제 들썩들썩을 한 거예요. 야,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위험 자산의 가치들이 떨어진 거예요. 주가도 떨어지고 개도국의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일본 엔화의 가치는 그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의 그 위상은 여전하구나 라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된 거죠. 하지만
일본 국채를 공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야, 일본도 언제까지 저렇게 금리 0%를 유지할 수 있겠어? 모든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일본도 그렇게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데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일본 국채를 공매도를 하거나 그러면서 일본의 공식적인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지만 실제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데에 지금 베팅을 시작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일본도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엔화의 가치는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제조업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다고 보이고요. 중소기업은 아직도 일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에 와 있거나 아니면 넘어섰거나 이렇게 보이고요. 서비스 산업 중에서 뭐 우리 잘 알듯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훨씬 더 낮게 됐고, 식당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본이 여전히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균 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평균을 하면 실질 구매력으로 따져보면 뭐 우리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의 같은 수준이고 뭐 그 정도라고 보여요. 주거 생활 같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본보다. 집에 사는 거, 거주하고 사는 거를 보면 한국인들이 사는 게 일본보다도 저는 제법 잘 산다. 자산의 비교, 일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 제가 그걸 직접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젊을 때에 돈 잘 벌어서 그건 엄청나게 저축을 해놓은 노인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재산 면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 지금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수준은. 하지만 쌓아놓은 재산으로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요.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죠. 우리의 강점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일본에 비해서 거칠어요. 공격적이고. 저는 그것을 어디서 확실하게 느끼냐면 요즘에 수우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춤추는 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 그것도 혼자 추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그룹 댄스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난 봐요. 제가 젊을 때 그 미국 영화 중에 더티 댄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춤추는 영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지? 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의 여성들, 뭐 남성 보이그룹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댄스는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살릴 거냐?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수능 공부하면 안 됩니다. 수능 오지선다형 그거 찍는 공부해서 그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그 사람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아마 학교 가서 자고 학원에도 좀 다녔을까? 댄스 학원은 안 다녔을 거예요. 그냥 주말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과외로 뭔가를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저걸 해낸 거거든. 그런데 저런 거를 예를 들어 중학교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댄스였던, 그것이 노래였던, 그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든 또 무슨 반도체 그 재료공학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잘하는 것들. 그거를 중학교부터 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수능 같은 거 없애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황금 같은 시간을 전부 거기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학교 가서는 잠자고 방과 후에는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그 짓을 하고, 그래서 수능을 봐서 수능 점수 받으면 대학 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수능 공부해서 도대체 세상에 써먹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나라는 SAT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시험 볼 사람 보고 안 봐도 괜찮다. 대학에서 옵션이에요. SAT 없어도 괜찮아. 네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내놔라.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이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이거 뭐 수능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 도대체 그 수능 시험 잘 봐서 세상 나가서 도대체 뭐 하는데 써먹냐 그게. 정말 화가 나요. 그 교육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대 출신, 사범대학 출신들, 교육대학 출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너무나 화가 나.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 이제 아이들을 자유분방하게 좀 기르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열어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점들을 발휘하게 하자. 그러면 부모들도 아이들이 성공할 것을 시킬 거 아닙니까? 수능 잘 봐서 성공, 지금은 그거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건데 이제는 부모들도 깨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학부모 중에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수나 교사보다 뛰어난 학부모들이 최소한 500만 원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경제가 살아난다. 세계 최고의 경제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경제 정책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은 다 막바지에 와 있어요. 전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 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전부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려면 혁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기존의 걸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 교육밖에 없는데 현재 교육, 수능 오지선다형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이 교육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봅니다.